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물가 이야기 먼저 해보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 2.2% 올랐다. 한 1%대로 좀 유지되는 듯 했는데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1.9보다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현재 우리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인데 5월 달에는 목표 안으로 들어왔지만 6월 달에는 올랐지만 그래도 목표를 초과했지만 살짝 초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5월과 6월 패턴을 보면 최근 6개월간 계속 안정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달 들어서 그 하락세가 상승세로 업턴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0.3이 올랐다. 이게 0.3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라는 점에서 이것은 연율로 환산하면 약 3.6%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 특히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리를 인하한 것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장담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었는데 사실 그 순간에 우리 물가는 오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판단에 대해서까지도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물가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한마디로 좀 정부가 물가 예측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서 이 상승을 이끌었는지 보자면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이 가공식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그 대목에 앵커님 꼭 집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서민들이 가장 아픈 먹는 물가, 생계를 유지하는 이 외식 물가, 축산물, 또 수산물 이런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수산물, 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은요 무려 7.4%가 올랐습니다. 이건 대단한 상승률이에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곡식이나 원료로 해서 그것을 회사에서 제조업체가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라면, 빵, 과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가공식품이 4.6%나 올랐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가중치가 상당히 높고 특히 서민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또 축산물 가격도 4.3%나 올라서 이런 먹거리 물가만 놓고 보면 아주 고물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나마 다른 물가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전체 물가가 2.2로 조금은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식품 물가, 축산물 물가, 가공 물가는 조금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첫 번째 어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외생 변수도 있었고요. 이제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일부 가공식품 같은 데서는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물가 올려도 어느 누구도 말도 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도 거의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물가를 좀 왕창 올려놓자. 그래야 새 정부 들어오더라도 그때부터 물가 안 올리면 그나마 눈에 나지 않지 않겠냐는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어떤 공권력 공백기에 일부 회사들이 좀 횡포를 부렸다 하는 그런 측면도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식품 물가 특히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세가 특히 높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어떤 대책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요 수요와 공급 관리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은 지난해 이맘때죠. 그 당시에 가공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 할인금 이것을 대폭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중단되니까 수치상으로 가공식품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로 나타나고 예. 그것이 실제로 소비자한테 더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년 동기 대비 마찰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할인 지원 이 대목도 뭐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한다라는 그러니까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 하는 측면 그밖에 특히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을 전반적으로 막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가공식품 가격 대목에 대해서는 좀 뭐 정부가 일일이 업체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가가 내려갔거나 오히려 큰 원가 상승 부담이 없는데도 올리는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 특히 공정거래법상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 경우도 최근에 계란 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업자들이 짜고 계란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다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현재 그 대통령실에서도 물가 관리 타스크포스 팀이 발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호 관세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바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합의에 이른 나라는 영국밖에 없고 또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도 무역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콕 집어서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에서 35%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7월 8일 예. 지금 운명의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왜 하필 7월 8일이냐? 과거로 시간을 좀 거꾸로 돌리면 4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90일간 관세 폭탄 유예할 테니까 그동안에 협상해서 합의하자. 합의가 안 되면 다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했는데 그 마감 시한이 7월 8일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현재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도 최종 합의는 아닙니다. 원칙론적인 합의고 나머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합의 소식이 잘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아예 기간을 좀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그런 백악관 대변인의 말 때문에 상당히 안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백악관 대변인이 전망을 앞서간 건지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니다. 협상 기간 유예하지 않는다. 그리고 7월 8일 날 되면 공포의 편지를 보내겠다. 예. 그래서 각 국가별로 당신네 나라는 관세가 얼마야. 이런 어떤 다시 한번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요. 예. 아예 35%까지 때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기자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24%거든요. 관세 유예가 끝나더라도 맞게 되는 게 24%였는데 이것보다도 크게 높은 35%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관세 폭탄 경고에 세계가 또 한 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관세가 없었으면 금리 더 낮았을 거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대목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프게 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왜 금리를 안 낮추느냐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나는 낮추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못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실제로 일부 올라가고 있고 또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의 최대 방해 세력이다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인플레도 없는데 금리 좀 내려라. 왜 자꾸 국가에 부담을 주면서 금리 안 내리냐고 공격을 해왔는데 그렇죠.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격의 직격탄. 대통령 각하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도발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곧 금리를 내린다라는 인터뷰도 하긴 했죠.
제롬 파월 달에 연준 의장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무장관 측에서 한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은 법적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달라요. 재무장관은 대통령 사람이고 연준 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완전 독립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는 연준 의장의 소관이지 재무부 장관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동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압력. 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 내릴 여건이 됐고 예. 내가 보기에는 이제 금리 내려야 돼. 그리고 시장을 향해서 먼저 뻥 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갖겠죠. 그런 면에서 정부와 연방준비은행 제도이사회 간에 좀 시각차가 있는데 문제는 관건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별로 없느냐 아니면 앞으로 한 달 내에 물가가 좀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면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런 점에서 7월 달 미국의 CPI 물가나 PCE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7월 달에 연준 FOMC가 있어요. 7월 30일 날. 그런데 지금 재무부 장관 발언 등을 놓고 봤을 때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러면 베센트 재무장관 주장대로라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아주 드라이브 강력하게 푸시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됐습니다. 연소득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출 억제 그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금융권의 대출로 보지 않았거든요. 예. 따라서 627 대책에서 정부가 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은행 빚내서 사지 못합니다 하면서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막고 뭐 그것도 1가구 2주택은 아예 한 푼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 내놨던 중요한 조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연간 소득 그것을 한 푼도 넘어가면 선에서 신용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자,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것이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으면 이게 신용대출로 이게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풍선을 차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신용대출은 은행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막았어? 그럼 이제 내 카드론 써야 되겠다 예. 할 수 있어요. 카드론이 지금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부가 유권에서 그래서 카드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627 대책에 신용카드 뺀 거 아니야. 신용카드, 카드론 이것도 역시 각 개인별 소득 한도에 한도 이상 대출을 못 해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소득자가 은행으로부터 이미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신용카드 대출은 제로, 신용카드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초강경 조처를 들고 나왔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일각에서는 아니 카드론까지 막으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거 얼마 된다고 카드론까지 막느냐? 실제로 카드론 평균 카드론 대출 현황은 1인당 8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급전을 카드론으로 썼는데 왜 이거 막느냐? 이런 볼멘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최대 대출이 5천만 원이니까 그거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 김에 대출 규제를 하는 김에 카드론도 여기에 대상 포함시킨다. 일관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